오늘 부의 확장 저자이죠. 천용록 저자를 모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투자 시장과 관련해서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방송 나오고 나서 사실 그렇게 몇 달 안 지난 것 같은데 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네. 예. 일단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네. 그 파문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이 투자 시장,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확실히 불과 한 2, 3주 전 대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왔고 불확실성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이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면 코로나 자체의 파급력이 전혀 예측 불가했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어떤 신용 경색이 예측 불가했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실물 경제의 상황이 예측 불가했던 3대 불확실성 이슈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커브는 아직 잡히기는 전이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정도의 2분기 GDP 감소 등을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회 전체에 이제 좀 가시성이 약간 생긴 거죠. 그때는 정말 시계가 한 10cm 앞도 바라보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뿌연 안개 속이지만 뭐 한 2, 3m 앞은 보이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실물 경제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지금 뭐 말씀하신 뭐 30%, 뭐 50%? 네.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GDP가.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럼 당연히 안 좋은 일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시죠. 예.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질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단기 트레이더 출신이고요. 굉장히 초단기적으로 주식을 혹은 이제 파생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샀다 팔았다 하던 출신인데 단기적으로 보는 뷰와 장기적으로 보는 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투자자가 지금 10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지금 뭐 1800에 사나 1700에 사나 1600에 사나 그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많아봤자 뭐 5% 10% 정도의 차이인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 10년간 200%를 벌고 싶다라는 관점이라면 지금은 투자할 때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만약 지금 단타를 치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 뭐 1400에 들어오면 1500에 들어가서 7% 8%를 벌겠다라는 관점이라면 답이 굉장히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간의 향방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장기 관점에서의 투자 타이밍이냐 아니냐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2000 이하에서는 분명히 지금 진입 타이밍이다. 근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는지, 얼마나 무리하지 않을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돼서 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단기, 뭐 중기, 장기에 대한 말씀을 다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그래요. 일단 지금 우리는 이제 IMF 외환 위기, 그다음에 네. 2008년도 금융 위기에 대한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폭락했던 자산 시장이 이렇게 네. 다시 V자 반등을 펼쳤다라는 게 이제 기억이 네. 있으니까 네.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주식을 네네.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진짜 출판 시장에서도 부동산 책에는 다 죽고 네. 베스트셀러는 다 주식 관련된 네. 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주식에 대한 이 관심이 커지면서 네. 막 개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다는 네. 이야기가 네.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단기 반등하냐 안 하냐를 맞추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렵고요. 맞춘다 해봤자 확률이 50대 50에서 되게 전문가가 한 뭐 53대 47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지 그 의미 있는 수준의 확률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인생을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훨씬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산의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등을 맞춘다 하더라도 자기 자산에 뭐 2배, 3배가 들어가 있으신 분은 어차피 10% 벌고 나와야 돼요. 너무 무섭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차피 길게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락해도 길게 못 가져가고
상승해도 길게 못 가져가고 언젠가 끊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데, 반대로 자기 자산이 1억인데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사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뭐 더 떨어질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너무 적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 50% 나면 어떻고, 사실 마이너스 70%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 열려 있다면. 그래서 뭐 투하 자본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내 자산 중 얼마가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본인의 관점이 중요하고,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위기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건 말건 간에 끝났을 때 지금보다 포지션이 더 커져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 혹은 자산 전체에 대한 포지션은 현금에서 자산으로 더 많이 온 사람이 승자이고, 최악의 케이스는 무엇이냐면은 어찌어찌 잘못 매매를 해서 결국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가장 큰 패배자들인 거죠. 이 위기는 뭐 1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극복이 될 텐데, 끝나고 보니 다 털어서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끝났다, 털레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서 본인들이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단기 투자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장기로 같이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으면 이런 그 정말 일생에 몇 번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폭락장을 네. 딱 맞이했을 때 네.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얘기 들어보면 네. 우리도 방송 댓글 보면은 참다 그냥 팔았더니 네. 바로 다음 날부터 올려서 손해 보기 네. 시작했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네. 분도 네. 많거든요. 참다 팔았다라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투자 계획이, 투자 지평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참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30% 이상은 절대 참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거잖아요. 네.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일이, 악몽 같은 일이 마이너스 30% 40% 발생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라는 건데, 사실 10년 20년을 투자하다 보면은 뭐 개별 주식은 더 심하겠지만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로 뭐 2017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1692년부터 2016년까지 뭐 한 324년 정도를 그간 한 101 종목을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종목들이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이 났던 건을 조사했더니 제 기억으로 1032건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의 결론은 되게 명확합니다. 그때 마이너스 50%가 발생했을 때 끄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그때는 가장 매도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더라. 그게 넘어가고 나면 뭐 망하는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했을 때가 사기 가장 좋은 기간, 혹은 최소한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더라. 자, 그러면 단기의 입장으로 간다면 단기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따로 있죠. 하락하는 중에 일찍 잘 끊어서 더 빠졌을 때 더 싸게 사는, 그러니까 정말 단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다 이겨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함으로써 더 유리한 고지에 가게 되는 기술의 영역이 있다면 그쪽에서는 끊을 수 있죠. 그쪽에서는 저희도 사실 포지션을 좀 끄는 부분이 있는데, 더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해서 단기적인 승부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최악의 경우를 면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는 이 시장 다 끝났는데 포지션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면해야 된다. 더 비싸게 사건, 더 싸게 사건, 어떤 상황이 됐건 결국은 다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1,800 뭐 초반대까지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단기적으로 사실 뭐 다음 주에 더 빠질 수도 있고 다른 달에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한 2달밖에 매매를 안 할 사람들이라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지만, 만약에 10년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올해 내내 저는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빠져라 기도하면서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뭐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덜덜 떨고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전체 자산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1억인데 정말 1,000만 원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손실이 나니까 짜증나는데, 중요한 건 그 1,000만 원으로 단타로 틱 따먹기를 해서 5% 10%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30% 40% 정도를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손익이 발생하도록 퇴직연금이나 이런 포지션을,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권하고 싶은 투자 패턴을 좀 보면은 네. 정말 좀 같이 투자를 하겠다, 좀 장기 보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지금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유를 해야 될까요? 흔히 이제 주식 영원히 가져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영원히 가져가라는 게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연구를 많이 하라는 의미지 사실 뭐 영원히 가져가는 주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한 3년, 5년 후를 바라볼 수 있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짜서 진입을 한다라면은 이런 하락장은 굉장히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뭐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산 배분에서 특히 아까 드리던 말씀에서 이어가자면 자기가 주식하고 있는 돈보다 퇴직연금에서 예금 수익을 받고 있는 금액이 대부분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걸 좋은 자산 배분을 통해서 수익률을 뭐 8%, 10%라도 발생시키는 게 사실 액수적으로는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일으킨다, 영향을 일으킨다. 그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5년, 10년 정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 사람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네. 뭐 대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많은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들어갔다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단기 반등하면 네. 빠져나올 거를 네. 생각하고 네.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제 기술의 세계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인데 트레이더들은 장이 오르건 빠지건 그 안에서 어떤 뭐 변동성을 먹는다거나 본인의 이제 예측이나 대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거는 주식 투자랑은 굉장히 다른 길이에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레이 달리오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되게 저도 새롭게 정리를 했는데 투자란 목돈을 넣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사는 것이다. 즉, 뭐, 건물이라고 친다면, 혹은 뭐,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나 또 월세라고 친다면은 내가 1억을 넣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나온다거나, 3년 후부터 1,200만 원씩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돈이 앞으로 흘러나올, 장기간 흘러나올 구조를 지금 목돈을 넣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목돈은 제가 과거에 또 모아온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벌어서 갚을 돈을 지금 목돈으로 땡겨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현금 흐름을 또 사는 거죠. 내 현금 흐름을 다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을 구비해 놓고 또 다른 현금으로 또 바꿨다가 또 여러 현금 흐름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또 개선시키고 뭔가 굉장히 싸지면 저 현금 흐름을 싸게 담고 더 높은 현금 흐름을 갖다 담고 그걸 일평생 교환하면서 계속 더 강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투자자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워런 버핏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미세한 영역들을 아주 작은 영역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세상의 흐름에서 약간 굉장히 짧은 이 거래를 하는 행위이고 투자란 그 현금 흐름을 읽어서 장기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과연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가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쵸. 그거에 맞는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뭐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구분을 안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단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도박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트레이딩도 물론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면 그 미세한 시장의 움직임과 그 근원들을 막 파헤침으로써 어떤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통계적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무작정 도박처럼 지른 게 아니라 또 도박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 최소한 포커를 치시는 스킬이 분이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통계치를 다 외우고 도박을 하세요. 나에게 유리한 통계일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됐을 때 하는 행위인데 물론 현금 흐름을 읽을 수는 없지만 스킬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친다면 약간 떴다방처럼 하루 종일 그 규제와 어떤 호재와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걸 연구해서 파고드는 어떤 전문직이지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그냥 투기로서 장난으로 하다 보면은 포지션이 너무 커지면 오래 못 들고 하고 너무 작으면 의미 없이 시간만 많이 쓰게 되고
또 이런 하락장이 아니어도 트레이딩은 얼마든지 뭐 또 똑같이 돈 벌 수 있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래서 질문 자체가 단타로서 이틀 들고 갈 건데 장 오르냐라는 질문이냐 아니면 10년 들고 가고 싶은데 지금 살만하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좋은 가치 투자를 하려고 가치 투자를 하고 오래 보유를 하려면 정말 네. 좋은 거를 사야 되잖아요. 네. 보통 지금 고르는 그 기준들을 보니까 네. 낙폭 과대,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좀 우량주, 앞으로 좀 네. 괜찮아질 네.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같은데 어느 네.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우량주가 낫죠. 제가 봤을 때. 우량주는 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또 동학개미 운동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 자체는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 고인물에 계시던 이 어설프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이런 뭐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약간 인내심이 많아지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소형주가 아니라 우량주를 투자하면 최소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아웃돼서 또 털레 걸어나갈, 영원히 주식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면서 공부할 거리도 많고 흥미를 느낄 요소도 많고 그래서 향후 투하 자본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낙폭 과대주보다 업사이드가 더 적지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많이 반등했죠 지금.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또 기초적인 질문, 네. 우량주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네. 나는 괜찮은 주식 타고 미래성이 있고 괜찮은 네.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또 보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우량주의 관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신데 이 돈을 10년이 아니라 50년 후에 물려줘야 된다. 내 손자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면 어디에 넣을 것이냐 하면은 굉장히 이 답이 간단하잖아요. 50년 후에 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 회사가 설령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났다 손 치더라도 배당 좀 받고 우왕좌왕하면 내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곳이 사실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령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절반이 망하고 엄청난 공포들이 몰아치더라도 그래도 그 회사는 안전하겠지 싶은 곳이 우량주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투자하고 계신 종목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 필터링 될 것 같아요. 일단 규모도 좀 커야겠네요. 규모도 커야겠죠. 네. 이번에 정말 뭐 세계 전체 주식 시장이 다 그랬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무슨 코스닥 테마주처럼 막 하루에 막 8%, 10%씩 네.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잘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장기 투자에 네.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분들도 네. 중간에 그냥 매도해버리고 네. 세계가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네. 자, 이러한 불확실성스러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국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계획이 있어야겠죠. 다 계획이 있어야죠. 다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이 없을 때 가장 흔들리고요. 저는 제가 그 유튜브나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준비가 잘 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네이버에서 재테크라는 검색이 쭉 한 100이었으면은 작년 연말쯤에서 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욜로 좀 지겹다. 무슨 욜로야? 이제 돈 모아서 똑똑하게 투자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 같아요. 뭐 파이어족이나 이런 뭐 제 책이나 아니면 비슷한 재테크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지금 1,000만 원 투자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천만 원의 캐시가 남아있고 6천만 원 정도는 회사에서 대주는 굉장히 저금리의 1%의 마이너스 통장도 완비하고 있다. 하락이 올 테면 와봐라. 이런 분들은 사실 공포에 별로 질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유휴자금이 예금성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해외 대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큰 패닉이 안 느껴졌다.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 그 전에 너무 많은 자금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깜짝 놀란 거죠. 나에겐 왜 이런 불운이 계속 발생하는 건가? 미치겠다. 끊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계속 질문하시죠. 근데 이런 시장 한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 공포심이 장난이 아니고요. 과거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공부를 해보면 되게 좋은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뭐 1907년 뭐 한 100년도 더 전에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그리고 대화재가 생기고 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막 금융권이 위험해지기 시작하고 은행도 망하고요. 초대형 은행이 망하고 그다음에 증권가에서는 돈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증거금이 없다 보니까 거래도 완전히 안 일어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이뤄졌었는데 그럼에도 또 거짓말처럼 한 20-30개월 만에 다 회복을 해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은 공포의 수준이 막 심하잖아요. 또 더 나가서 뭐 1914년 때는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거 당시 기분으로 가본다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수준의 이 동맹국들이 전 세계가 서로 전쟁에 들어간다, 몰입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게 퍼지면서 뭐 한 20대, 30대, 40대의 남성들이 주로 막 죽었는데 미국은 한 67만 5천 명이 죽었고 기록에 의하면 해외에서 한 4천만 명이 죽으면서 지금처럼 완전히 도로 봉쇄하고 GDP가 막 6, 7, 8% 정도 사라져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미국인들은 여러모로 이 어떤 멘탈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쪽에서 막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가 뜨고 있고 러시아 시장은 완전히 폐장에서 사라져버리고 지금까지 모든 모든 자산을 압류당해버리고 야 이게 세상이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그때도 막 곤두박질을 쳐요. 그런데 또 거짓말처럼 어떤 타이밍인지 알 수 없는 저점에 그냥 또 한 20여 개월 만에 다 회복을 해버리고 20년대는 미국 역대 최고의 어떤 호황장을 맞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점을 읽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오로지 공포와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세상이 망한다. 끝장이다. 그런 생각이 막 지배를 하는 거죠. 뭐 4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고요. 한쪽에서 막 히틀러가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고 난리고, 여기서는 미국은 끝없는 장기 불황, 29년 말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으로 그 이후에 뭐 한 83% 정도 시장이 빠졌지만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30% 또 맞고 20% 또 맞고 34년에도 또 20% 맞고 38년에도 또 50% 맞고 끝없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인종 갈등도 있고 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거 자본주의 끝나버린 거 아닌가? 막 파시스트 나오고 뭐 공산주의자 나오고 갑자기 벼랑간 일본에서 막 펄하버 공격을 하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투자는커녕 이건 세상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불과 몇 년 만에 고점을 돌파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역사를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지금 2번, 3번의 위기도 경험하기 힘들었겠지만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 공포를 상상해 보면은 똑같았겠구나. 정말 저 때도 세상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은 지금 있는 공포를 약간 더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럴 때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처럼 좀 더 여유 있게 어차피 이거는 이런 공포는 한 번씩 온다. 이럴 때 주식을 더 사는 기회를 삼자. 라고 길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네. 그 역사는 사실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같은 식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네. 항상 새롭단 말이에요. 위기의 그 색깔이. 네. 그러니까 막 당황하게 되고 네. 겁을 먹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뭐 엄청나게 뭐 별의별 비관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세상에 거의 끝날 것처럼. 네.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 사실은 한 번, 두 번을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네. 이게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자본주의를 믿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일단 이 자본주의의 힘에 대해서 네. 우리가 뭐가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창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요.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이유는 소수의 어떤 기업인들이 혹은 기업인이 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정말 직장인일 때는 상상하기 힘든 열정으로 계속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그 힘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전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 뭐 한 1% 정도가 보상을 받겠죠. 근데 그 기업가가 되겠다. 기업가 정신. 나는 한번 성공해 보겠다. 사회도 이바지하고 큰 부자가 되어 볼 거야. 그래서 초인적인 열정과 초인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겠어 하는 그분들이 기업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빌리고 또 자본을 투자하고 계속 고민하고 고객한테 어필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라는 시장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기업가가 더 잘하냐? 어느 자본가가 더 잘하냐? 이 자리에서 알아보긴 굉장히 힘들지만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살아있는 한 그런 기업가들이 99% 실패하는 기업가와 1% 성공하는 기업가의 단체가 계속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서 계속 이제 주가는 오르고 자본주의 시장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50년, 100년간도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가들이 알아서 밤을 새주겠지. 수명을 단축시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주지 않을까?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네. 생존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네.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겠죠. 그들에게 가장 혁신적인, 기존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당신들한테 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장에서 검증받아서 한번 풀어봐라. 1등에게는 많은 상금을 줄게 라고 하면은 그들이 정말 그 생태계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사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이제 물질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데 그들은 단체로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데 투자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직 투자하지 않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너무 좋아하죠. 네. 좀 싸게 네. 살 수 있는 네. 기회가 왔다. 네. 근데 이미 투자한 네. 그것이 양이 크건 작건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안하잖아요. 이미 그렇죠. 왜냐면 자기의 재산이 눈앞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네. 게 이제 느껴지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러한 어떤 공포가 깃든 마음 속에서 뭔가 잘못된 실수를 네. 하게 되잖아요. 네. 흔히 네. 뭐 손절, 우리 네. 얘기하는 손절을 네. 한다든지 네. 뭐 매도한다든지 네. 타이밍을 잡으려다가 또 실패한다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그 공포스러운 환경 하에서도 마음을 딱 붙잡고 그냥 자기 원래 계획대로 쭉 네.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이요? 예. 뭐 이제 좀 지났지만 네. 또 이건 모르잖아요.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네. 저 더블딥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가능하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5년, 10년으로 바라봤을 땐 주식 시작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인데요. 지금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혹은 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떠냐라고 본다면 지금 주식하기 별로 안 좋은 시기예요. 주식하기 좋은 시기는 제일 좋은 시기는 이런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적은 그래서 자본주의가 탄탄하게 굴러가면서 회복하고 있는 장기간의 기간이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미국이 뭐 대체로 그랬던 거죠. 10년 내내 시장이 대체로 오르는 그런 구간이 주식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고요. 반대로 주식하기 가장 안 좋은 구간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구간이 주식하기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무엇에 대한 베팅이냐면은 불확실성 감소에 대한 베팅입니다. 불확실성이 이미 낮아져 있고 계속 불확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점점 적어지는 구간에 주식하기 가장 좋고요. 불확실성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가 주식하기 안 좋고 오히려 그때는 다른 게 더 좋은 거죠. 뭐 채권이 좋고 금이 좋고, 그러니까 주식만 바라보면서 다른 걸 했지나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다른 경제 구간에서 서로 다른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기 좋을 때 주식하고, 주식하기 안 좋을 때 혹은 금하기 좋을 때 금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계속 쫓아가는 게 조금 필요한데요. 어쨌든 중기적으로 저는 주식은 계속 불확실성에 좀 시달려야 되는 구간이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막 기적적으로 이번만은 달라면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먹는 게 장기적인 게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중기적으로는
많이 물려 계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유튜브로 상담하신다면 첫째, 처음부터 포지션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었고 주식에 네, 많이 들어가 있었고 계획이 없었고 투자 지평 대비 10년 투자할 것도 아닌데 8개월 후에 딸이 결혼해야 돼서 그 자금 혹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들어가면 10년에 한 번 정도 언제든지 마이너스 50%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잘못 들어갔다. 지금 우연찮게 반등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저러나 일단 너무 많다 포지션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면 특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 보통 투자할 때 네. 원칙을 네. 세워놓으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고 뭐 네. 이런 그런 게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뭐 이런 네, 게 네. 계획이 전혀 없으셨던 네. 분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네.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되게 중요한 변수들을 배울 데가 없었던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지평이 가장 중요해요. 난 몇 년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네. 이미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던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됐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투자 원칙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좋죠. 보통 투자 원칙은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투자 원칙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네. 우리 네. 천용록 저자님 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투자 원칙은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셨으면 제일 좋은 첫 번째는 다각화입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좀 지루하게 들리는데 다각화, 그러니까 여러 기회를 동시에 잡아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죠.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은 다각화를 시키면 양쪽 다 돈을 벌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업사이드는 똑같은데 벌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서로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손실 볼 가능성만 리스크만 줄여주는 신비한 개념이다라고 다각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지해준다. 해지해준다는 거죠. 나쁜 것만 서로 분산해준다. 좋은 거는 내버려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투자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맞는 자산이 따로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리 해도 손실 나지만 부동산 했더니 할 때마다 잘 되더라. 이 투자 지평이랑 그러니까 몇 년간 투자해야 되는지랑 뭐 공부해야 되는 방식이랑 발품 팔아야 되는 게 너무 나에게 맞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은 또 안 맞는데 부동산만 했다면 물리는데 ELS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돈이 잘 벌리더라. 혹은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금을 하니까 이상하게 나는 금이랑 호흡이 잘 맞아. 혹은 뭐 은이랑 잘 맞아. 뭐 농산물이랑 잘 맞아. 채권이랑 잘 맞아. 채권 했다 하면 돈이 꽤 많이 벌리더라. 남들은 모르는 어떤 수익이 발생하더라. 자기에게 맞는 자산이랑 찰떡궁합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근데 다들 처음 시작하실 때 돈이 별로 없으면 주식부터 하려고 하시죠. 혹은 요새 비트코인부터 하려고 하시죠. 혹은 해외 선물까지 막 가시죠.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에게 맞는 아마 주식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기왕이면 그런 걸 2개, 3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사이즈를 줄이고 약간 간접 투자를 했더니 더 긴 투자 지평이 투자를 했더니 주식도 약간 잘 되고 채권도 이상하게 잘 되고 타이밍을 알겠고 부동산도 잘 되겠다. 그러면은 그 3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부동산이 잘 안 될 때 갑자기 채권이 너무 잘 돼서 마음이 편하네요. 이거는 하나는 벌어주는구나. 자식 하나는 효도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여러 공부가 되면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투자 원칙을 정할 때요. 그래서 꼭 여러 개의 자산군을 꼭 경험해 보셔라. ELS도 좋고요.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종류 투자 상품을 좀 몇 가지로 좀 나눠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걸 한번 해보면 아마 대부분 굉장히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전 세계가 다 흔들렸는데 한국도 그렇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더 투자하기가 좋을까요? 중국 시장이 더 유리할까요? 한국 시장이 싸기 때문에 더 좋을까요? 주식만 본다면 100%라는 것은 전혀 없겠지만요. 저희 예측이나 저희 가설이 하나의 어떤 무작위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로직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섹터가 산업이
압도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멈출 수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강화되어 버렸죠. 여기 굉장히 다양한 거시경제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는데요. 어쨌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섹터로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간을 거칠 것이고요. 거꾸로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 시장에 4차 산업혁명주들이 집중이 되어 있으나 그것까지는 좋은데 덕분에 미국의 내수 경제에서 그 팽 주식들이 차지하는 역량과 독점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국가 전체의 발전을 봤을 때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신흥국 자산군들이 뭐 중국이 됐건 인도가 됐건 특히 한국이 됐건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간은 조금 더 좋을 개연성들이 많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저렴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10년간 워낙 못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뭐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약간이나마 여건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지금 현재도 네. 이미 국제 네. 각 나라들 간의 교류는 네. 이미 스톱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이 더 심화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환율 전쟁이라고 하죠. 네. 이제 점점 더 자기네 나라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네.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네. 이 신흥국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겠다. 왜? 선진국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달러 스왑 같은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역시 뭐 공조죠. 공조인데 저는 좀 이렇게 이해했어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되게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안 흐르는 어떤 약간 돈맥 경화 뭐 이런 게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뭐 통화 유통 속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통화 승수를 봤을 때 분명히 뿌리고 있는 돈 대비 어디선가 잠식되고 있어요.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은행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높아져서 돈을 덜 푸는 것인지 아니면 뭐 공급 과잉 중에 4차 산업혁명주들의 돈이 다 몰려서 그런 것인지 돈이 잘 생각만큼 안 뿌려져요. 페드가 푸시를 하는 것 대비 시장 일반인에게 뿌려지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통화 스왑 같은 거는 사실 일반인의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미국이 한국이나 통화 스왑 체결한 국가들에 너희도 달러 찍어라 라는 오더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권한을 준 거. 달러 찍은 만큼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원화로 줘. 뭐 얼마건 상관없으니까 니네도 찍어. 우리만 찍어갖고는 돈이 안 풀린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같이 찍어오자 달러를 라는 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니네도 돈 찍고 싶으면 찍고 그 달러를 얼마든지 바꿔줄게. 한번 전 세계가 돈을 풀어보자. 디플레 때문이겠죠. 디플레를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지금의 어떤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찍는 놀이를 함께 하고 있는데 혹은 구제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중앙은행들의 좋건 나쁘건 동침은 계속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심각한 무역 전쟁이 그렇게까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천 대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사실 전체 경제가 네. 셧다운된 상태잖아요. 각 네. 나라들이 네. 뭐 미국도 그렇고 네. 뭐 독일, 이탈리아, 네. 유럽들도 일본도 이제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제 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네. 이제 코로나가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해도 네. 뭐라 그럴까요? 바로 V자 반등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몇 년간 장기 침체를 예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더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 침체까지 아니어도 중기적으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끝날 일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나온 흔적으로 봐서는 지금의 이슈들을 우리가 다 소화해낸다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예측 못한 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 여진이 발생할 거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 거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통상 지진 직후에 이런 여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석 불가능한 어떤 변수들이
되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게 단 하나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해피한 케이스지만 통상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죠. 그죠? 완전히 새로운 이슈가 터져서 야,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점점 지치면서 불확실성에 지치면서 또 급매도가 나오고 또 급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08년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때는 뭐 매일매일이 이제 지하로 가기 직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이슈에도 흔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런 때에 여진에 시달리면서 바로 전고점을 뚫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고 있고 저희 투자라는 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정보 중에 몇 프로를 알고 있느냐 이 게임이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평소에도 100%는 모르죠. 네, 전체 지성 그 투자 지성들이 한 70% 정도 알고 있는 시장이 있고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0%도 안 되는 시장, 즉 모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가 인식하는, 그러니까 메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무지한 영역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는 뭔가 섣불리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 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뭔가 반등이 일어나고 네. 이렇게 자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좀 속임수일 수도 있다. 바로 네. 실적 발표들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중단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00 밑에서 산다, 2000 밑에서 산다 라는 관점, 1400이면 내가 더 고마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현금이 남아 있어야겠죠. 그런 분들은 1400이 오면 전혀 두렵지 않죠. 다행이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와서 1500 와서 다행이다 라는 관점으로 스스로 설계해 둘 수가 있어요. 시장은 내 통제 바뀌지만 그 비중 조절하는 것은 제 통제 아래에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영역은 뭐 레버리지 쓰냐 인버스 쓰냐 내일 오르냐 내일 빠지냐를 계속 예측하는 싸움은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사실 다 각계전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 대표는 그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네.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네. 가치 투자를 생각하고 장기 투자로 한다면 그래도 투자하기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한 25% 정도 주시고 담기 너무 좋은 때여서 25%가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채워나가시면 괜찮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50%, 60%이신 분들은 장 좋을 때 조금씩 정리하셔서 다른 뭐 현금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금이나 채권으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갈 수 있는 구간일 것 같고요. 또는 뭐 장기적으로 나는 6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너무 많으면 좀 줄이시고 너무 적으면 좀 채우시고 그런 식으로 각자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네. 이제 자산 시장에 좀 후폭풍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주식 금융 시장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근데 곧 이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게 전이가 될 것이고 네. 부동산 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릴 수 네. 있다 네.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미 지금 뉴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국내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 굉장히 다르죠. 국내 부동산은 부정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지신 분들이 너무 미워하셔서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해외 부동산을 보면 저희 모두 이제 좀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부동산이 이런 코로나 시대와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해외 부동산이 얼마나 호재가 남아있을 것이냐. 가뜩이나 자산 가격은 높고 우리는 국가 GDP 대비 부채율 등은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에서 돈은 풀었는데 그 돈이 실물 경기로 개개인에게 가지 않고 소수의 엘리트 기업들에게 대부분 갔고 나머지는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데 많이 쓰였어요. 일반인에게는 거의 가지 않고 그랬을 때 소위 디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부동산 입장에서 안 좋죠. 그것만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겠죠. 거기다 비대면 트렌드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아주
지금 전 세계 모든 자산구를 비교했을 때 부동산이 1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변의 상황을 봐도 네. 일단 뭐 소상공인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 사업, 네. 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됐든 일단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워졌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산들, 뭐 네. 자동차 혹은 뭐 여분의 집 이런 네.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네. 말이죠. 근데 갈수록 현실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네. 계속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더 네. 갈수록. 네. 지금 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산 시장에 이런 매물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서 네.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방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죠. 부동산 진단을 했을 때 기존 가격이 버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럼 저렴했냐? 뭐 저렴한 수준은 아니죠. 한 중간 정도 비싼 수준이었는데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래서 더 비싸질 수 있다 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저 월세 임대 수익을 누가 다 감내를 하겠느냐. 그건 실물 경기에서 돈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에서 좀 부동산 시장 전체는 아주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 국내 부동산을 얘기한 게 아니라 리츠의 투자를 굉장히 진지하게 자산 배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리츠 중에도 좋은 게 있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건물들도 있고 시설들도 있고 그런 곳에 리츠로 들어간 것은 좋겠죠. 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뭐 원유 시설에 하는 것은 나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택도 좋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비중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좀 긴장하고 네. 예, 그 자산 시장의 충격은 이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꾸들 하시니까 네. 좀 긴장하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안에 어떤 예적금 비율이 너무 높고요.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비중이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일 것 같아요. 이유는 뭐 국내 주식시장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국내 안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선진국이 되려면 미국도 사실 60년대에 뭐 에리자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그게 또 주식시장을 계속 올려주는 원동력이 됐고 전 국민들이 점점 더 투자에 익숙해지고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의 발전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점점 자산이 배분되는 효과를 누려왔는데 분배되는 효과를 누려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주식에 투자하는 지분이 적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앞으로 전 세계 이 실물 시장을 산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몇 개 기업은 잘 하겠지만 국민으로서 운명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냐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신흥국들이 도전이 굉장히 거셀 것이고 IT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분명히 밀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국민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치킨집만 하고 부동산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해외에 투자를 해야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디지털 이런 콘텐츠들도 재테크에 관한 콘텐츠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일 이런 콘텐츠들이 제일 뜨거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국민성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쏠리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되게 좋아하잖아요. 게임 뭐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제학이나 투자는 게임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게임도 알고 보면 스타크래프트가 됐건 온갖 종류의 게임이 사실은 어떤 유닛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패가 더 유리한지를 수리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리 인류는 그런 걸 원래 되게 좋아해요. 그게 되게 쉬우면 막 서로 비교 분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경쟁하거나 뭐 승패가 갈려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지만 그 원리를 예를 들어서 이 냉장고 있고 저 냉장고 있으면 이 자동차 있고 저 자동차 있으면은 괜히 옵션을 비교해보고 이게 이런 면에서 더 괜찮네, 더 싸네, 더 좋네 이런 거를 즐거운 놀이로서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스타크래프트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유닛은 얼마짜리인데 얘를 뽑으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막
재고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수리적 머리도 굉장히 좋고 공부도 좋아하고 비교분석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승부도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위대한 투자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막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부의 대이동이 시작이 됐다. 네. 이제까지 부동산에만 집중하던 네. 사람들이 네. 이제 금융시장으로 네. 옮겨가기 시작했다. 네. 뭐 긍정적인 얘기죠. 엄청나게 긍정적인 얘기죠. 근데 잠깐 얘기하셨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다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퇴직연금을 들어있어. 네.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잖아요. 네. 누구나 들어있는데 그 내가 들어있는 퇴직연금이 예금, 그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네. 혹은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이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저축이랑은 좀 별개인데요. 일단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넣어주는 명목이잖아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직할 때 마지막 연봉 계산해서 그 연봉의 몇 배수를 곱해가지고 퇴직금으로 목돈으로 줬었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 돈을 못 주니까 왜냐면 회사 내의 어떤 재무 시스템 내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퇴직금이란 것은 요새 이 퇴직연금이란 거는 회사 바깥에 넣어놔라.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줄 수 있게 라는 시스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잖아요. DB형은 회사에서 저 퇴직금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다 넣어놓고 어차피 정해진 퇴직금을 마지막 그 연봉에 계산해서 줄 수 있도록 퇴직금을 쌓아두는 제도인 거고요. DC형은 직원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월 100만씩 줄게. 뭐 100만까지 안 주겠지만 뭐 100만 원이라면 월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굴리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 DC형도 별로 보급이 안 되어 있지만 DC형을 받은 분들이 알아서 굴리라고 예금에 넣어놔야지 하고 95% 이상이 다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거죠. 이 투자에서는 투자 지평, 타임 허라이즌, 인베스트먼트 허라이즌 그러니까 몇 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 유분리가 막 갈리거든요. 그렇죠. 오래될수록 더 유리한 거죠.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걸 다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빼야 되는 돈이면 지금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뭐 빠졌어도 앞으로 10년간 돈을 더 투입할 거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서 퇴직연금이야말로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자산이에요. 게다가 세금도 이제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 이자가 나오는 혹은 배당이 나오는 하이힐드 같은 걸 투자하기도 너무 좋고 해외 투자 같은 것도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주식, 채권 뭐 어디든 투자 가능하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자금도 몇 천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주식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DB형인 건 뭐 괜찮지만 DC형에서 예금으로 넣어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왜냐면 그거조차도 잘 모르더라고. 저도 모르세요. 네. 그냥 이게 뭐 예금 이자를 받는 건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 꼭 확인하시고요. 예금 이자를 받는 걸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투자 형태로 좀 바꾸는 거.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네. 또 많은 분들이 몰라서 네.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자 그럼 내가 직접 매매를 하는 거냐 네. 아니면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수백 개의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그 펀드를 하나 지정해서 그냥 운영을 맡기면 되는 거냐. 펀드를 지정해서 운영을 맡기면 되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자산군을 넣어두시면 사실 더 좋고요. 하긴 뭐 주식만 넣어도 되겠지만 하이힐드나 이런 건 정말 일반인들이 장기 투자할 만하거든요. 주식이랑 성격이 굉장히 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면서 어쨌든 수천 개의 회사의 채권 수익률을 얻는 펀드잖아요. 그런 거랑 주식이랑 예컨대 금이랑 이렇게 섞어두고 있으면은 걱정은 별로 안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죠. 특히 네. 계속 투입할 금액이 있다면. 네. 하여튼 직장인들은 자기 퇴직연금 한번 확인하시고 네. 저기 댓글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여기 대답.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회사. 네. 저희는 그 카카오톡에 분리호라고 검색하시면 1대1로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다 문의를 해도 되고 네. 또 자기 다니는 회사에 네. 그 관리팀이나 뭐 네. 이런 쪽에다 맞습니다. 얘기해도 되죠? 자기 본인 퇴직연금이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 뭐 예를 들어서 모 증권사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회사에 여쭤보시면 되죠. 인사팀에 여쭤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게 많이 하도 질문이 나와서 제가 자꾸 반복을 네, 드리는 네. 건데
그 퇴직연금의 그 돈은 네. 자신이 뭐 여러 개의 그 증권회사들이 운영하는 또 많은 펀드들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1,000만 원의 현재 자금이 있다면 여기다 네. 300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눌 수도 그렇죠. 있고 네. 한 군데다 모을 수도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네. 그 뭐 여기 천 대표 회사에 문의를 하시든 이렇게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그 정보를 너무 없는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요를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된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정말 다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일단 동의하세요? 뭐 어느 정도는 다르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섹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디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되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공급도 과잉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밀어 넣었는데 그게 일반 근로자의 호주머니 불을 불리는 데는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기업가 정신이 뭐 상위 50%의 기업은 성공하고 경쟁에 도태된 50%의 기업은 마진이 없어지거나 역마진이 나서 망하는 구조였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주들이 뭐 아마존이나 땡이 이 매출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진을 싹 긁어 모거든요. 남는 돈을 그 단 몇 개의 회사가 다 긁어 가버리고 나머지 모든 기업은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마진 별로 안 남으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남고 임금을 많이 못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요. 임금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비할 게 없고 돈을 아끼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돈을 더 벌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주머니가 굉장히 얇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실물 경제에서 뭔가 활기가 솟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돈을 더 뿌리고 있는데 과연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는 물가 하락이란 얼마나 클 것인가? 게다가 아마존의 원칙이 세상에서 제일 싸게 팔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디플레이션에 엄청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비싼 회사는 우리가 더 싸게 팔아서 더 좋은 서비스 더 싸게 내서 없애버리고 사장시킬 거야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잖아요. 아마존은 입사하면은 문짝을 떼가지고 만든 책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했던 걸 기억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유통을 만들어야 된다가 회사에 들어온 첫날에 배우는 어떤 회사의 문화예요. 무조건 아낀다. 저렴하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사실상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 형태로. 그런 세상에서 뭐 아마존은 뭐 좋다 이거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그려보자면 모든 기업들이 돈이 점점 줄어들고 아마존이나 팽 회사, 특히 아마존이라고 해보면 아마존만 계속 마진이 남으면 그 마진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팽이 상위 10%의 마진을 다 먹고 있는데 상위 11% 있는 신생회사, 뛰어난 마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돈이 벌릴만 한 회사는 다 합병해버리고 나머지 모든 회사는 완전히 사막이 되는 상황이 미세하게나마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독점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까지 아마존은 계속 성장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다.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미국 돈으로 뭐 1조 달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상을 해본 거죠. 그럼 이게 5배가 될 수 있을까? 시가총액으로 저는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5배가 갈 수 있는 거야? 어떤 기업은 5배가 못 가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존은 5000조 원? 와, 좀 무서운 숫자지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9000조 원? 8배, 9배가 가느냐? 9000조 원 가능하겠다. 다 잡아먹고 나머지 모든 섹터는 다 공동화가 돼버리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프 베조스 같은 뭐 괴물 기업이니 그렇게 여기서부터 또 8배를 더 끌어올리는 기적을 보면 거기 투자하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겠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엄청난 멘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독점 규제 법을 내놔야겠죠. 그렇죠. 뭐 스탠다드 오일이 돼버리지 않게 하려면 옛날에 뭐 19세기 때
완전히 그 원유를 다 독점해버린,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락커펠러 같은 상을 안 만들려면 뭔가 독점 규제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점 규제를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아마존이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독점이 아니다, 독점이 아니다, 우리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눈에 뻔히 보면서도 또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디플레를 강화시키고 돈을 뿌려도 점점 구조적 모순을 만들어내고 다른 곳에서의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고, 어찌 보면 기업가 정신을 꺾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관련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고, 네. 플랫폼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그 심해질 거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쨌건 이렇게 달라지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뭐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은 죽고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자산에, 그러니까 뭐 주식과 관련해서도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지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컨대 주식을 줄인다 하고 있는 다른 섹터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상하는 성장 산업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뭐 그 예전 산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그 잘 나가던 회사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갈아타야 되냐? 그러니까 벌써 지난 몇 년 사이에 팽이 너무나 커지면서 더 이상 기술 기업이 아니거든요. 기술을 토대로 한 어떤 그냥 소비재 회사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게 다 이제 애플이고 아마존이 돼버린 게 대표적인 어떤 한 장면이겠죠. 워런 버핏은 왜냐, 이렇게 봉투 뒤에다가 그냥 몇 줄 끄적여서 계산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고 기술이고 자시고 이 마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지킨다면 몇 년 동안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대충 계산해 본 다음에 이거는 뭐 100년 전 기준으로도 말이 되네, 지킬 수 있겠네, 이 문화가, 이 기술이, 이 브랜드가 이 수익률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고 계산하면 끝인데, 버핏의 기준에 이제 들어온 거죠. 애플과 아마존, 뭐 팽 회사들이 뭐 이거는 뭐 기술이 변한 걸 떠나서 아무도 도전하기 힘들겠구나가 되는 거니까, 그 기업들이 S&P나 대부분 펀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차지할 거라고 본다면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미 쥐고 계신 분들은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디플레이션 시대는 아무래도 금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은 현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ETF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가치 투자자를 뭐 지향한다 할 때 우리 대북격이신 그 워렌 버핏도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뭐 지금 항공주 같은 거 다 매도하고 있잖아요. 손해 엄청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이익 나는 회사 뭐 이런 개념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뭔가 성장주, 과거처럼 어떤 자산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쵸. 결국은 성장이냐 마냐를 떠나서 저는 마진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S&P 기업들이 대충 보면 마진율이 한 퉁쳐보면, 그러니까 팽 주식을 빼면은 한 2~3%밖에 안 될 거예요. 충격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뭐 ROE라는 개념을 봤을 때 팽들은 마진이 거의 한 40~50%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했을 때 돈을 벌고 있는 게 누구냐, 남겨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진이 없는 곳은 재투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신규 고용도 하기 힘들고 신규 투자도 받기 힘들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마진을 누가 먹을 것이냐. 지금 팽이 다 먹고 있다. 4차 산업혁명주들이 다 먹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팽이에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팽이에 도전하는 기업에 묻어갈 것이냐. 우리는 사실 도전자의 입장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일단 인구 규모라든가 시장 규모 자체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틈새를 찾지 않는 한은 뭐 어렵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도 약간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뭐 넷플릭스가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왓챠플레이라거나 아니면 의외로 뭐 옥수수 이런 데가 훨씬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의 유튜브에 뺏기고 그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뭐 미국이면 넷플릭스가 다 먹었고 애플이 다 먹었거든요. 휴대폰 시장도. 그래서 여전히 이제 틈새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안에서 뭐 독자적인 기술 아니면 신기한 서비스 한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웹툰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전 세계를 다 먹을 수 있는 산업 컨텐츠죠. 네. 네. 그 이제 우리 천용록 저자는 그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자리에서 네. 이 복합 그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 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파생 상품은 되게 위험하고 이번에도 뭐 DLS인가요?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다가 맞아요. 막 수백억, 수천억씩 막 손해보고 이런 맞아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파생 상품 자체가 기존 주식이라는 건 사실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10% 오르면 10% 벌고 10% 빠지면 10% 손실을 보는 1차원적인 일직선 구조가 주식이잖아요. 네, 다른 자산군을 활용하면 할수록 혹은 다른 전략, 그 뭐 단타가 됐건 뭐 모멘텀 투자가 됐건 가치 투자가 됐건 조금 다른 템포에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본 주식이랑 다각화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자산군 같은 게 가장 좋은 예죠. 채권 같은 게 가장 좋은 예죠. 채권도 계속 오르는 성향이 있는데 하필이면 주식이랑 다를 때 확 수익이 좋아지는 주식이 빠질 때 확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걸 합쳐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한 다각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중에 가장 세련된 형태가 저희 같은 뭐 알고리즘 시스템 트레이딩들이 될 테고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건 장 좋을 때도 깨먹을 수 있고 장 나쁠 때도 되게 벌 수도 있고 각 시스템 트레이딩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파생 상품들이 여러 가지 섞이면은 훨씬 다각화된 수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서로를 섞으면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한 이점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좋은데 문제는 어렵고 분석하기 힘들어서 일반인들이 쓰기 힘들고 또 어떤 파생은 일반인에게 아예 제공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험한 건 파생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할 가능성, 그 정확한 구조에 대한 무지가 위험한 것이지, 그죠? 내가 모르는데 잘못 알고 투자하는 무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의 그 투자한 상품의 장단점이 뭔지도 모르고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는 거. 네. 심지어는 그걸 판매한 PB들이 예컨대 잘못 알고 판매한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진짜 안전한 상품인 줄 알고 판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의 요인은 무지였던 거지 파생 상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파생 상품도 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쵸. 우리 천영록 저자가 생각하는 괜찮은 개인들이 한번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봐도 될 만한 네. 그런 파생 상품이 있다면 몇 가지만 한번 소개 좀 해봐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가지수형 ELS죠. 주가지수형 ELS는 DLS랑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DLS나 혹은 이제 종목형 ELS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품들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지수형 ELS라는 거는 아주 독특한 엣지가 존재해서 주가지수형 ELS 제가 알기로 거의 99.99%다 약속했던 수익을 100%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난 경우가 0.1%, 0.01%도 안 된다면 주식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100번 투자하면은 100번 다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거니까 대부분 99번 정도 돌려받았고 뭐 돈을 100% 날린 경우도 존재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ELS가 궁합에 맞으신 분들은 진짜 평생 ELS만 하세요. 그 ELS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ELS 주가지수 뭐 스텝다운형 ELS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제가 저희 비즈니스랑 관련이 없어서 이걸 홍보드리는 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한데 파생 상품 구조화증권의 장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텝다운형 주가지수 ELS의 대표적인 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유로 주식 세 가지 주가 지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낙인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낙인이 35다 그러면은 셋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65%를 찍으면 그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마이너스 65%를 찍지 않으면 기간이 여러 스텝다운형 구조가 있지만 3년 안에 무조건 약속한 수익률을 연 5%를 무조건 돌려주겠다. 마이너스 65%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면. 근데 그 세 개 주가가 마이너스 65% 찍을 정도면 망하는 거죠. 예, 망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렇죠. 지금 이번에 30% 빠져도 이 혼란이 오는데 마이너스 65%면은 대공황 수준이에요. 그때까지 원금을 지키겠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그 정도 되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뭐 새로 투자할 곳들도 생기는 거고 그때는 뭐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겠다는 거는 특히 디플레이션 시대에 굉장히 막강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점점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장점이.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의 수들을 다 잘라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건 요것만 안 발생하면 5% 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파생 상품 하면은 정말 그 원금을 거의 날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안전성에 이렇게 좀 그 초점을 맞춘 것들도 있다. 네. 그렇죠.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 중에 가장 유리한 게 그 ELS 중에 몇 종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는 이제 무지다. 일반인이 보고 이게 좋은 거가 저게 좋은 건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아마 제 말씀 듣고 바로 ELS가 그렇게 좋다는데 하면서 은행에 가셔서 DLS를 구매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장 구매하면 안 되는 것을 그렇지.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괜찮은 금융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바로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쨌든 뭐 손해보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하이힐드 채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오고 있는데 국채가 제로 금리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채권 가지고 망할 일 있냐 채권 투자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또 하이힐드라는 어떤 형태의 채권에는 또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금융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렇게 좀 실전 공부를 좀 잘하려면 뭐 좋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천 대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글들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고 너무 모호하게 쓰여져 있고 좀 체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학창 때 배웠던 책들도 교과서들도 지금 봐도 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이걸 맞아, 난 모르겠더라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써둔 것인가 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금융 문해라는 거는 그 영역만 딱 정확히 짚어주면 되게 재밌는 공부거든요. 숫자로 약간 계산해 보면서 막 비교해보고 이게 더 낫겠네? 지금 빌딩에 투자한 게 나은가? 예를 들어서 리츠로 보면 빌딩에 투자한 게 나은가? 아파트에 투자한 게 나은가? 이런 비교해본다는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막 미래를 상상해야 되고, 그리고 막 흥분되고 기대되고 그런 거여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이 처음에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거는 사실 분석하기 좋다면 좋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채권 같은 건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픽스드 인컴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되게 고정돼 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방송 요새 좋은 콘텐츠 워낙 많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듣다 보면 또 익숙해져 갖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까 우리 한국의 어떤 민족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인의 그 우리가 개개인들이 이 금융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지식이 넓어질수록 이게 하나의 강력한 국가적 힘이 돼가지고 그럼요. 세계의 불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우리의 경쟁력. 그럼요. 세계의 부에 곳곳에 투자해 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이나 곳곳에 기업에 투자했게 기업의 어떤 이사회 구성을 딱 봤는데 항상 한국인이 들어가 있어요. 최고의 네트워크에
최고의 투자 수익을 올린 곳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어떤 국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기분 되게 나빠하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면 우리도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국인이 되는 거고 마치 우리가 지배하듯이 거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런 민족이 유대인처럼 그런 민족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부의 확장 저자인 천용록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